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. 한국 다문화 교육, 특히 그 한국어 학급 운영 관련해서 교원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.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, 또 교육 방식 자체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, 그런 깊이 있는 고민들이 담겨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에 잘 통합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.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. 네. 그 자료에서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. 뭐냐면 예전 교육이 딱 정해진 길로 천왕봉, 그러니까 정상을 오르는 거였다면요. 아, 네네. 그 비유요?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리산이라는 그 생태 환경 자체를 그냥 탐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꼭 한 길로 안 가도 되고 뭐 화엄사로 가던 노고단으로 가던 아니면 그냥 둘레길만 걷던 다 괜찮다는 거죠. 중요한 건 목표 달성이고 과정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. 뭐 이런.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. 이게 그냥 다 괜찮다 이걸 넘어서요. 사실은 이런 탐험 방식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그 핵심 역량이 있잖아요. 비판적 사고력, 창의력, 소통, 협업 능력. 흔히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. 아, 사시요? 네. 네, 이걸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. 특히 다문화 학생들한테는 이게 더 의미가 커요.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기 모국어, 베트남어로 자료를 찾고 AI 번역기 도움 좀 받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방식대로 발표를 해요. 이건 그냥 정해진다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. 스스로 정보를 막 평가하고 비판적 사고,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의성, 또 언어 장벽 넘어서 소통하려고 애쓰고 소통. 이 과정 자체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런 탐험을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그럼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? 워크숍 자료 보니까 뭐 인수분해 이런 어려운 학습 한국어 말고 네, 맞아요. 당장 학교에서 필요한 거, 뭐 화장실 가기, 친구 사귀기 같은 그런 생활 한국어가 최우선이라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. 네네. 정말 중요합니다. 그 우선순위 설정이요. 현장에서 보면 가끔 그 학습 진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다 지치기 쉽거든요. 이른바 번아웃이죠. 아, 번아웃, 그렇죠. 네. 근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학교 규칙 같은 거 이해하고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고 이게 먼저 돼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요. 그래야 그 다음 단계 학습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.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요. 하긴 기본적인 소통이라고 해도 아이들마다 어려워하는 지점은 꽤 다른가 봐요. 그 언어권별 오류 특징 같은 거요. 러시아권 학생들은 어랑 오 발음, 머리를 잡고 몰이라고 한다거나 네, 그런 경우 많죠. 아랍어권 학생들은 글씨를 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려고 하고 받침 발음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어려워하고요. 갑을 갑이라고 읽는다든가. 맞아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오류가 그 아이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모국어랑 한국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, 이걸 교사가 먼저 이해하고 좀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. 세심하게 관찰하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지도할 때도 예를 들면 칸을 좀 나눠서 받침 위치를 눈으로 딱 보여주거나 그 찬찬 한글 익힘책인가? 그런 것처럼요. 네네, 시각적으로. 네. 아니면 자석 글자나 그림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좀 재미있게 놀이처럼 반복 연습하게 도와주는 거?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있죠. 아, 그리고 또 하나, 키위 같은 단어 있잖아요. 여러 나라 말에서 발음 비슷한 거. 아, 키위요? 네. 그런 걸로 아예 모국어랑 살짝 연결해주면서 배우면 훨씬 흥미로워 하거든요. 좋은 방법이죠. 근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 교사 혼자서는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시스템적인 지원 이야기도 나왔죠. 영국 사례 참고했다는 한국공유학교 KLS요? 네, 맞아요. 그 KLSC 모델이요. 한국에 막 들어온 학생들이 바로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요. 지역사회 기관 같은 데서 한 최대 60일 정도 그 기간 동안 위탁 교육을 받는 거예요. 기본적인 생활 한국어랑 한국 학교 문화 적응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받는 거죠. 아, 일종의 예비학교 같은 거네요? 그렇죠. 그렇게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초기 언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고요.
학생은 또 학생대로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 생활 첫 발을 좀 안정적으로 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. 시스템 전체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. 듣고 보니 결국 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국적 다른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이제는 국적이나 민족의 다름, 이걸 넘어서야 해요. 뭐 장애라던가 성별, 사회 계층, 모든 종류의 다름을 포용하는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 영화 오빠 생각해 보면 합창단 나오잖아요. 아, 네네. 아이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. 근데 그 다른 목소리들이 모여서 결국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죠. 그거랑 비슷해요. 중요한 건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서로의 그 다른 소리를 존중하고 그걸 어우러지게 해서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가는 법. 그걸 배우는 거죠. 네.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. 결국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은 어떤 유연한 교육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그렇죠. 또 생활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좀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쓰고 네, 맞춤 전략. 그렇게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까지 이 모든 게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네요. 맞습니다. 딱 정리해 주셨네요.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요. 학생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, 또 문화적인 배경들 있잖아요. 이게 오히려 학습의 어떤 방해물이 아니라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. 어쩌면 이게 비단 다문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. 하나의 정답, 하나의 정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하는 대신에요. 각자 자기 속도대로, 자기 방식대로 이 풍요로운 생태계를 탐험하게 도와주는 것.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될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